네, 리서치 본부에서 반도체 산업 담당하고 있는 송명석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경기와 반도체 주가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이후로 그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 반도체 또 업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매크로 경기가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업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조금 그 IT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4분기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2월 달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조금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이제 부품 부족 문제가 완화가 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그 출하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2월 달에 지금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을 보면요. 작년 4분기 전반적으로 출하량 YOY 증감률이 플러스 5%가 나왔는데 올해 1월 달에는 마이너스 7%, 2월 달에는 마이너스 5%로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출하를 상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많이 했는데 근데 실판매가 이거보다 좀 부진해서 그래서 조금 재고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지금 PC보다도 좀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실판매량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여기 오른쪽 그림 8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2월 달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실판매량이 마이너스 14%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잘 안 팔리고 있고 특히 안드로이드 폰의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스마트폰 재고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재고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과 출하를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생산 출하가 줄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주문도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그 수요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스마트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서버 쪽을 보시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 시장의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뭐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또 뭐 중국의 바이두나 이런 그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를 이렇게 대만의 서버 ODM 업체들을 통해서 생산해서 이렇게 넣는 요 시장이 사실은 서버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어느 정도나 쓰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 IDC 업체들, 주요 IDC 업체들 14개의 캐펙스의 합을 보면 작년에 2020년 대비 28.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캐펙스 증가의 전망치를 보면 11.4%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8.5%의 캐펙스 증가율에서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한 7%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 캐펙스 증가율이 11.4%까지 빠진다고 하면 자 그러면 올해 서버 출하량 증가율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11.4%보다는 이제 이 캐펙스 증가율이 사양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워낙 그 캐펙스를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서버 출하량 증가율보다는 올해는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지금 그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IT 세트 부분의 수요 관련해서 그 리스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현물 가격이 약간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현물 가격이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 달부터 잘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춘절 연휴 전에는 다시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춘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춘절 연휴 후에는 왜 가격이 올랐냐 하면은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는 공급도 적고 수요도 적은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10일, 14일 동안이라 D램을 그 유통업자들이 채워놓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는 물량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춘절 연휴 끝나자마자 그걸 다시 채우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한 수요가 일단 채워지고 나니까 3월 중순 이후로 다시 현물 가격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2분기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4월 중순 또는 그 하순 정도에 그 가격이 협상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고객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2분기에 D램 현물 고정거래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고, 자, 그러면 3분기 가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완전히 이제 업황은 돌아서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봤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자, 그런데 현물 가격이 갑자기 이제 3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을 해서 만약에 4월 중순 또는 하순까지 계속해서 내린다면, 만약에 고정거래 가격에 현물 가격이 닿거나 아니면 뚫고 내려간다면, 그러면 이제 2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달리 못 오를 그런 가능성도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약간 그 데미지가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 라인에 뭐 오염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도 발생하고 해서 낸드는 아마 2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약간 오를 거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D램 쪽은 아직은 모릅니다. 가격이 못 오를 수도 있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그래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3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현물 가격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하반기에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업황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셋업체들,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업체들도 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는데 하반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부터는 아까 이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표들과 반도체 주식과는 이제 관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삼성전자 주가하고 여러 지표들을 같이 그려놨는데요.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이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1기가빗 기준 ASP라는 거, 이거는 이제 D램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또 그려놨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업황 요소들입니다. 즉 EPS나 BPS 같은 거에 영향을 주는 주당 가치 요인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 이거는 반도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 배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죠. 이걸 그려놨습니다. 자, 근데 2018년 이후로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내릴 때 이러한 주당 가치 요인들은 오히려 오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를 때는 오히려 내리고요. 또 이때도 주가 내릴 때 이러한 주당 가치 요인들은 오르고요. 2018년 이후로는 이런 업황 요인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방향성이 사실은 거의 반대로 갔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8년 이후로는 한 개 분기 정도 후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다음에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했으면 거의 거꾸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 보시면요. 주가 내릴 때 같이 내리고요. 주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거의 방향성이 틀린 적이 없다. 삼성전자 주가랑 경기 선행 지표는 방향성이 같았다, 항상.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단기적인 업황보다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따른 투자를 하셨어야 수익을 남기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하이닉스는 어떠냐면,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역시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러한 밸류에이션 배수요인지 경기 선행 지표랑 방향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와 달리 이러한 주당 가치 요인들, DRAM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랑 방향성이 같은 구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 주가 빠질 때 이제 같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19년, 20년은 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만 21년에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경기 선행 지표에도 영향을 받지만 업황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더 그나마 주가가 괜찮았던 이유는 뭐냐면 경기 선행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그 악영향을 삼성전자는 100% 받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악영향도 받음과 동시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다른 산업의 업황보다는 조금 좋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긍정적 영향도 받다 보니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돌려 생각하면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고 수요가 나빠져서 반도체 업황까지 나빠지는 그런 국면이 온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의도치 않게 하이닉스 주가보다도 좀 덜 빠지고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방향성이 같았을까? 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제가 그림 21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비교해놨고 그림 22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업황과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그림 모두에서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림이 굉장히 똑같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이 시장 규모 업황을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 놓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이상 앞서면서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주가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업황이나 업체들의 실적을 6개월 또는 뭐 9개월 이렇게 선행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가가 업황이나 실적을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업황을 미리 선행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다. 왜냐하면 수요를 미리 알려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고 반도체 주가는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서 같이 가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방향성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한테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과 그 다음에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현재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에 지금 경기가 업사이클 또는 다운사이클에 어느 정도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뭐 경기가 업사이클이고 아니면 또 다운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DDR5도 얘기했지만 그런 업황 관련한 것들을 모두 섞어서 제가 향후 하반기 이후에 업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국면은
경기가 앞으로 버틸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나빠질 건지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이클인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기 선행 지표들 이런 것들이 당장 어떤 모습을 보이기가 이제 알기 어렵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은요,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하냐에 따라서, 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냐, 또 경기 부양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바로바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얘네들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뭐 경기부양책을 써주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과 업체들의 실적이 바로바로 바뀐다. 이제 그런 의미랑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 선행 지표인데, 제가 작년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왼쪽 그림 24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밸류에이션 배수랑 뭐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동시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2월 달에 반도체 가격 계속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업체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데도 그때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유동성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가 빠진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해줘야 반도체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 즉 신용 공여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 양 지표를 같이 그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015년, 2018년 요 부분에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을 먼저 선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약간 반등할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해주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도 머지않아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같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방해 요소가 하나 들어왔죠. 그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에는 중국의 유동성도 있고 미국의 유동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으니 그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상승하는데 방해를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선행 지표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한 얘기인데, 저기 왼쪽 그림에 제가 미국의 정책 금리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정책 금리는 제가 축을 반전시켜 놨으니까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미국 정책 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완전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3월 달에 0.25%로 미국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0.5%씩 진짜 몇 번씩 하고 올해 한 7번 금리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동행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세게 인상을 하면 그러면 OECD 국가들의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를 같이 그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비슷한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 굉장히 세게 여러 번 하게 되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방해작용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제발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0.25%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좀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미국 그런 그 영향보다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는 중국의 경기나 중국의 IT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왼쪽 그림 30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제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이라고 하이닉스의 PB 배수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죠. 그래서 작년 2월 달에도요,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은 뭐가 선행하냐면 다시 한번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놨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긴축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면서 20년 말부터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보다 3개월 후에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이 급락을 했고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같이 이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부터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전 세계 반도체 주가에서 가장 안 좋았고, 자, 미국만 봐도 같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나 AMD가 주가가 엄청 상승할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주가가 이때 내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 주가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 중국의 IT 수요가 훨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0월 달까지 내렸죠. 자, 그런데 11월, 12월, 1월 이 3개월 동안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11월부터 중국이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를 한 2차례 해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쭉 가주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불행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얘가 다시 살짝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분들한테 그 3월 5일에 중국에서는 이미 뭐 지났습니다만 중국 전인대에서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그 전인대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적 경기 부양책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율 목표치도 작년하고 같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 규모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결정이 나서 사실은 재정적 경기 부양책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게 없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했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조금 이 코로나 좀 풀어주면 수요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런데 자, 선전에서 코로나 확진 60명 됐다고 해가지고 그 큰 도시를 이제 락다운을 시켜버렸죠. 얼마 전 이제 상해도 그렇게 했고,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선전을 락다운한 이후로 중국 주가가 어마어마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빠졌죠.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또 너무 내리니까 3월 16일 날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시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1분기 경기를 진작하고 능동적인 통화 정책 편화가 신규 증가 대출 규모가 적절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올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 주가가 한 30%, 40% 반등이 났고 우리나라 주가도 반등이 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를 지켜주면 좋은데, 그런데 또 막상 지난주에 3월달 중국 금리가 인하가 안 됐습니다. 아마 뭐 주가가 다시 올라서 그 인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약속한 경기 부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해주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3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해줬는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거는 4월하고 5월은 아마 올려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그 특수목적 발행 그 채권 발행액 그거를 작년 대비 늘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월,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거의 대부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좀 나와주면,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가가 지금 답답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추세적 상승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은 뭐 유가, 식품, 뭐 밀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금속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서 이런 것들이 좀 내려주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그런 압박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양 국가에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전쟁도 좀 빨리 끝나주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왼쪽에 제가 이제 그림 34에다 하이닉스의 PB 배수를 그려놨는데요. 하이닉스의 그 PB 배수는요,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와 같은 이런 그 크라이시스 제외하면 대부분 0.9배에서 1.0배 사이에서 항상 저점이 형성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에 뭐 2월 이후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달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최저 주가가 91,500원이었고요. 이거는 작년에 BPS 대비해서 1.07배이기 때문에, 물론 뭐 0.9배, 1.0배 사이에 그 역사적 평균 저점보다는 조금 높긴 하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점이 조금 높게 형성된 거로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이제 중장기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주가가 오른다 해도 이게 추세적 상승세로 바로 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0.9배, 1.0배에서 저점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에 가면 얘가 다시 주가 조정이 나와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장 역할을 하는 이 배수가 뭐냐면 1.3배예요. 자, 1.3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이닉스의 역사적인 평균 배수입니다, 이게. 자, 어떤 주식에 역사적인 평균 배수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향후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업황이라기보다는 경기라든지 수요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평균보다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 상황이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 배수 1.3배만 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의 BPS를 제가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10만 2천 원인데, 자, 그러니까 10만 2천 원의 역사적 평균 배수 1.33배인데 곱해보시면 그러면 13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13만 원대 초중반만 가면 거기서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제 주가를 한번 전망을 해보면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꼭 이렇게까지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보통 한 1.0배, 1.1배 요 정도 수준에서 그 주가 저점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요번에 올해 BPS가 한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 10만 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수요하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좀 완화적인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나와진다 그러면은 이제 13만 5천 원을 뚫고 위로 추세적 상승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정고점인 13만 원대 중반을 또 넘기도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그 이하로 가면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3만 원대에 다시 한번 또 쳐야 한다 그러면 그 이상에서는 조금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좀 가시는 게 당분간은 맞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양국에서의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다음에 경기 부양 이런 게 좀 나와주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바이 앤 홀드 그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삼성전자의 작년 최저점 그 주가가 68,3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작년 BPS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PBR 1.6배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번 다운사이클에 갔을 때 최저점 배수가 1.2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저점이 높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잘 안 빠졌던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역시 뭐 하이닉스 때처럼 작년에 유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배수가 안 빠진 면이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고유의 그런 이제 이슈인데,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저점 밸류에이션 배수가 높게 형성이 됐다. 한마디로 주가 빠질 때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지금 사라졌고, 두 번째, 이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지금 뭐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4나노 수율 문제, GOSM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분에서 뭔가 잘하길 기대하기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3나노인데 지금 3나노에서도 일부 고객의 이탈 뭐 이런 또 루머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도 조금 어렵지 않냐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도 조금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작년에 1.6배가 최저 배수였는데 올해 현재 주가는 이미 올해 BPS인 51,000원 대비해서 이미 1.4배로 작년에 저점 배수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4배로 내려왔는데 혹시 과거에 받았던 최저 배수 1.2배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올해 예상 BPS가 51,000원 정도니까 그러면 6만 원대 초반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악의 정말 나쁜 상황이 되면 6만 원대 초반 정도가 그러면은 락바텀 주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경기나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역사적인 평균 배수가 1.6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51,000원 곱해보면 이제 8만 원대 초반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8만원 넘으면 거기서 또 맞고 내려오고 한단 말이죠. 당분간은 6만원 초반대, 그 다음에 8만원 초반대 그 사이에서 역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이제 페드에서 정말 계속해서 0.5%씩 그렇게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지속할 건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상반기 중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해주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좀 해줄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주가에 매크로 경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